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2025년 여섯 번째 다문화 인문화 시민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자기 치유와 자기 돌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이번 10월 달에는 이 지성용 교수님의 그 강의 주제로 저희가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 치유에서 공동체적, 세계 시민적 실천으로 가는 가능성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듣고자 하고요. 강의에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연구소 소장이신 김영순 교수님의 인사말을 좀 듣겠습니다. 소장님.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다문화 융합연구소의 김영수 소장입니다. 갑자기 오늘 새벽부터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다문화 융합연구소에서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따뜻한 그런 연민, 또 소통, 그리움 등등 이렇게 상호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개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하고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문화 시민 인문 강좌는 이번 학기에는 저희들이 우리 연구소와 외부 연구기관에 있으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기 돌봄, 자기 치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돌아봄이 아니고 관계론적 또는 더 나아가서 우주론적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지성용 교수님, 우리 신부님이기도 하시고요. 저희 인문융합치료학과에 초빙 교수를 또 하셨었고, 또 인문융합치료 센터장님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함께 이제 우리 시민들의 자기 돌봄을 어떻게 우리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날 것입니다. 어, 강을 찬찬히 들으시고 궁금한 점들은 또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날씨가 쌀쌀한 만큼 따뜻한 그런 말씀이 전달돼서 여러분의 마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의 마음이 다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지성용 신부님, 교수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성열 교수님은 현재 가톨릭 관동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한국 영성 심리분석 상담 학회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특강해 주실 주제는 자기 분석과 치유의 내러티브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먼저 공유하고요. 그리고 김영순 교수님 인사말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와 또 연구를 함께 따라가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날씨가 급하게 쌀쌀해지면서 다들 이제 옷 소매대로 좀 단단히 조며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마음을 이렇게 추워지다 보면 또 마음도 다치기가 일수인데 긴장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자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안에 있는 치유의 내러티브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렵거나 딱딱한 주제가 아니라 이걸 조금 사실 학술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좀 이것 지민 강좌이기에 조금 더 이야기들 좀 풀어서 여러분들 함께 이해하기 쉽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동하길 바라면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PPT 화면 보이시죠? 네. 일단 여러분 제가 잡은 주제는 자기 분석 및 치유의 내러티브. 또 오늘 이 큰 강좌의 시민 강좌의 큰 타이틀은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기를 돌본다. 사실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가 상당히 여러 가지죠.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돌보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것인가. 근데 최근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학술 컨퍼런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AI 시대의 위기, AI 시대의 위기와 인문융합 치료의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자들의 의견들을 들었었는데, 이 즈음에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커다란 시대적인 화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문제가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죠. 정치, 경제, 문화, 또 학술 이런 부분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구자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죠. 지금 논문 쓰는 문제들이 있어서 제미나이 딥 제미나이에서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파트를 찾아 들어가면은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주석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용이해지고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아주 쉽게 이전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소외라고 하는 문제와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커다란 시대적인 화두, 인류적인 화두, 또 우리 인류의 어떤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지고 있다는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퀄리티가 답의 퀄리티를 만드는 잘 질문하면은 좋은 대답들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좀 질문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GPT라든지 제미나이는 좋은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질문의 퀄리티가 답의 퀄리티를 만들어낸다는 거.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질문, 자기에 대한 질문이 적확해야 나에 대한 분석과 나에 대한 돌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수준, 나의 어떤 삶에 대한 질문의 수준과 그 문제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엉뚱한 답으로 분석뿐만 아니라 돌봄도 사실 쉽지가 않겠죠.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변화하는 큰 시대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흔들지라도 또 우리들을 속일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의 실존을 지켜나가고 나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제 이야기는 자기를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핵심 인사이트에 대한 설명들을 할 겁니다. 부제로 잡아놓은 걸 보시면은 정신분석과 분석 심리학의 통합적 접근이다. 여러분들 설명하겠지만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개념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우리가 분석심리학이다라고 하면 번역되어 가지고 사용될 때는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칼 구스타프 융은 프로이드와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죠. 또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와 결별합니다. 헤어지죠.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자신의 분석심리학회를 창립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갈라지게 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심리학적 기점입니다. 고전 심리학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로이트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융의 분석심리학이 어디에서 갈라졌는가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해하고 찾아내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전개하는 여러 공부들, 또 특히 심리학 베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이런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은 그들의 어려운 논문이나 방대한 논문들을 제가 다 정리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들의 핵심 인사이트를 정돈해서 어떻게 우리들을 돌보는데, 자기를 분석하는데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융의 분석심리학의 핵심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자기 분석, 셀프 아날리시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 기반은 자기 분석입니다. 그죠?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더라도 문제가 있는지 어떤 확인하려면 뭘 합니까? 아날리시스를 하죠. 일단은 몸에 대한 스캔을 떠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MRI라든지 여러 가지 CT를 찍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스캐닝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돌봄들을 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또 변화 가능한 수준으로 또 올려나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그 자기 분석할 수 있는 그 치유의 지점, 그 안에 있는 내러티브가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옥차는 이렇게 여섯 가지 커다란 흐름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이론들은 제가 1번, 2번에 대한 것들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제 이론 전개의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설명드릴 것이고, 이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실현되어 있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구상했던 것들을 이제 프랙티컬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자기 분석을 하는 것과 치유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철학적 배경과 목표에 대한 설명들. 아마 이 네 가지 핵심어에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이트와 융 이론의 통합 필요성을 지금 우리가 좀 감지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또 리비도에 대한 것, 또 원형, 아르케타입에 대한 것, 이런 핵심 개념들의 상호 보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심리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베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선형적인 치유 여정의 구축을 하려고 한다는. 왜 제가 이 두 사람을 붙여놨는가? 프로이드의 접근법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발굴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우치에 눕혀놓고 프로이드는 찾아오는 의뢰자, 내담자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그의 심리적인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과거의 그의 경험들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에서 그 치유의 포인트를 찾아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이트는 상당히 과거적이에요. 과거를 회귀합니다. 돌아갑니다. 과거로. 그런데 반면에 융은 지금 현재 당면한 그의 페르소나를 문제를 제기해요. 페르소나는 상당히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격이라고 하는 말 하죠. 성격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 우리 퍼스널리티 하죠. 퍼스널리티. 성격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퍼슨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로는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죠. 그 가면은 현재를 살기 위한 하나의 장치 도구입니다.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 당면한 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 무의식 안으로 탐구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르키타입 원형을 찾아 나갑니다.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니마 아니무스로 개별되죠. 이런 식으로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만들어내야. 왜? 지금이 현재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해 나가기 위한 것. 그러면 이제 문제는 명확해지죠. 프로이드는 상당히 과거적이다. 그런데 융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이드와 융을 합쳐놓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동일 선형에 놓고 우리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통합적 측면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로 끌고 오는 이유는 뭔가? 아니, 왜 불편하게 지난날 오래된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 왜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과거의 문제에 있었던 거죠. 과거의 나의 경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초자의 수많은 경험들의 결과들이, 또 경험의 어떤 법률, 규범, 규칙,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러한 류의 과거의 명제들이 나의 초자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과거를 끌어오는 거죠. 그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나의 어떤 현재적인 문제는 현재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규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하는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통합적인 안목을 가져나가야 지나간 시대에 지나간 시간의 문제를 발견하고 현재의 문제들의 원인이 어딘지 찾아내고 그 문제를 말 그대로 해결해 나가야, 치유해 나가야 미래적인 나의 삶에 대한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 자기 성숙의 길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제가 개념한 메타 Q라고 하는 기반의 과학적인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자기 돌봄에 자기 분석의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 제시를 하고, 그런 자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의 내적인 힘을 발견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융에서 가져온 개념 가운데 사회적인 페르소나 아까 말씀드렸던 가면이죠.
가려진 진짜 나를, 가면 속에 가려진 진짜 나를 찾아나가는 그 회복의 과정과 자기 실현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이제 방향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거예요. 근데 좀 오늘 어떤 얘기 할지 조금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는가요?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전개 나갈 겁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이트와 융 이론의 핵심적인 컨텐츠, 핵심적인 개념들을 좀 정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융의 분석 심리학이 뭐가 다를까?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그들이 규정한 개념 안에 숨겨져 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러면 그러니까 사이코 아날리즈라고 사이코 아날리즈 그죠? 정신분석학 이렇게 사이코 아날리즈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 언어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들어갑니다. 근데 분석 심리학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것들의 영어식 표현들은 아날리틱 사이콜로지 이렇게 아날리틱 사이콜로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통되는 말과 그 말들의 차이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정신분석학, 분석심리학, 지금 공통되는 한글 단어는 분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나리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날리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프로이드의 사이코테라피에서 앞에 있는 사이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이코. P-S-Y-C-H-O라고 하는 사이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분석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이콜로지란 말을 써요. 아날리틱 사이콜로지란 말을 써요. 공통된 단어는 사이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P-S-Y-C-H-O라고 하는 사이코라고 하는 말. 그 앞에 있는 P가 묵음이죠. 실제로 이 단어의 기원은 이 사이코라고 하는 말의 기원은 히라보예요. 히라보. 고대 히라보입니다. 히라보의 푸시케 발음이 됩니다. 히라보에서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라고 번역이 돼요. 영혼. 숨 쉬라 할 때 숨. 생명의 기원. 이런 말로 고대 히라보의 언어의 에티몰로지, 원학적 기원을 갖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이코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정신 혹은 지금 심리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 지금 많은 게 우리가 영혼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영혼, 정신, 마음, 심리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규정하는 외래어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oul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spirit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mind라는 말이 있죠. mental이라는 말이 있죠. 상당히 다양한 psychology라는 말이 있죠. 인간의 영혼, 마음, 심리 이 규정하는 외래어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달라요. 이걸 뭘 말하는 것인가라는 거. 설명드린 것 같이 프로이드와 융은 무의식을 건드리는데 이 무의식에서 프로이트가 바라보는 것은 억압된 경험과 충동의 저장소로 바라보고 있는 것.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합니다. 프로이드는. 반면에 융은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무의식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의 무의식과 집단적인 무의식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둘을 대별해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르케타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원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원형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원형은 그 안에 규정을 아니마 아니무스로 규정합니다. 이 라틴 말에서 아니마 뒤에 아가 붙으면 여성이에요. 뒤에 무스 이렇게 붙으면 남성입니다. 곧 이 원형의 소재는 무엇인가? 소재는 무엇인가? 어머니 아버지예요. 대별되는 것은. 다른 타자의 성은 나의 부모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원판입니다. 원판.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또 히란 말로 원형이라는 말이에요. 원질. 타입은 형태잖아요. 근데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원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아르케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원질.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원질, 원리의 소재는 무엇인가? 아니면 아니무스다. 그게 뭐냐?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들 정신세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누구한테 온 것이다? 우리들의 주 양육자였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들어와 있는 수많은 생각과 사유의 방법, 생존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초기 양육자로부터 많이 정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리비도라고 하는 것, 에너지, 프로이드는
주로 성적인 충동,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드라이버로 본 겁니다. 뭐 후기에는 인간이 생존하려고 하는 그 의지, 욕구를 이제 리비도로 바라봤지만 주되게 프로이드의 상당히 많은 개념들 안에는 이제 성적인 욕구, 우리가 말한 이드, 원초화라고 하죠. 그 원초화에는 뭐가 있다? 성욕과 공격력, 그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융합에 의해서 뭐가 형성된다? 아래 맨물 바탕에 있는 원초화, 이드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융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현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self actualization. 자기를 실현하려고 한다. 어디로 찾아가는 겁니까? 자기의 핵심, 셀프, 그 중심으로 찾아간다. 근데 그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개성화 과정. 근데 그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개성화한단 말이 individuation이에요. 근데 잘 보면 in이라고 하는 말과 뒤에 dividu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dividu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또 이것도 라틴 말에 보면 divide. 여러분들 divide란 말이 뭡니까? 디바이드 나누기예요. 쪼갠다는 말이에요. 그죠? 디바이드라고 하는 말이. 인디비주에이션은 뭐예요? 인디비주에이션. 쪼갤 수 없는, 쪼개지지 않는 자기로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그 자신의 존재의 핵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라고 해요. 인디비주에이션. 다르죠? 바라보는 시점, 지점이 다르죠? 측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여기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등과 억압의 중심적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융은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소나, 껍데기, 그죠? 퍼스널리티죠. 성격.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게 볼 때는 사실 껍데기죠. 여러분들 사회와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가면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속에서는 막 천불이 나도 밖에서 얼굴에서 헤헤헤 하고 웃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존재인 거죠. 그죠? 보여지는 나와 실제하고 있는 내가 갈라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조현병 환자의 조현병. 그렇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범죄 많이 나오고 묻지마 범죄라든지 보면은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막 사건이라든지 뭐 큰 대형 매장, 스타필드 같은 큰 매장 안에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칼을 들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막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서 체포하고 수사해 보면은 조현병 환자였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전에 저 경남 창원에서는 안인득이라고 하는 그 조현병 환자가 막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을 막 칼로 막 찔러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병명을 이제 정신분석, 우리 정신의학에서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현병은 현을 고르다는 말인데 실제로 이 조현병의 학명은 스키조프레나예요. 스키조프레나라고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스키조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스키조라고 하는 말도 희란 말이에요. 스키조가 분리하다는 말이에요. 스키조. 곧 뭡니까? 마음이 분리된다는 거, 분열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된다는 게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감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선언적이고 그 당사자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 해서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바꾼 거죠. 정신의학회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병사가 갖고 있는 것은 정신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페르소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열된다는 거예요. 분열, 분열.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분열이에요. 스키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거예요. 왜 깨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문화에서 생겨나는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뭘 만들죠? 아이디를 만들잖아요. 닉네임 만들잖아요. 스키조. 그죠? 여러분들 마음, 어디 들어가서 뭐 채팅하거나 혹은 디지털 자기 아이덴티티를 만들 때 대부분 가명들을 많이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명이 흐르는 물이에요. 그죠? 지성용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또 다른 나를 하나를 디지털 가운데 나를 페르소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게임할 때 또 게임하는 또 자기 아이들 만들지 않습니까? 또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톡방에 들어가는 또 아이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스키조합니다. 분열시켜요. 이 디지털 시대의 하나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막 해체되는 거예요. 막 사방팔방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융이 바라보는 분석 심리학에서 제가 바라보는 이러한 페르소나의 하나의 측면, 우리 현 시대의 스키저의 문제들을 융의 페르소나의 개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안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억압에 있는 그림자,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 아르키타입. 이 원형은 사실은 상당히 억압적이기도 해요, 때로는. 왜냐면 부모들의 명령이 좋은 것들은 기억나지 않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줬던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는 어떤 게 많죠? 이렇게 뭔가를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처벌과 금지 혹은 단죄, 넌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융은 뭘 찾아갑니까? 전체성과 통합을 해나가요.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대극을 통합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자신의 갈등과 억압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융은 어떻게 한층 더 나아가서 그러한 분석된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융은 해결적이에요. 반면에 프로이드는 상당히 분석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프로이드보다는 융이 상당히 치료적입니다. 제가 무슨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측면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프로이드는 억압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상당히 과거지향적이고 병리 중심적입니다. 파톨로지. 그죠? 상당히 어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치료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나 융은 개성화 과정으로 인간 보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또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좀 더 뭐라고 말할까 인격적으로 영성적으로 더 좀 나은 인간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 융의 치료 목표예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환자들만 대상하지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지만 융은 우리 일반 보편인들의 심리를 또 마음을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끌어가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측면에서는 달라요. 좀. 같은 정신과 의사였지만, 그죠? 이야기했던 프로이드의 심리구조, 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지만, 뭐,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상당히 기본적이죠. 그죠? 그 중요한 것은 하나 제가 이 포인트 그림을 갖고 온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초자아, 원초아의 트라이앵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초자아와 원초아의 갈등이에요. 초자아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만들어진 규범, 규정이에요. 융이 말하는 아니면 아니모스,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규칙과 규율과 사회적인 법률과 하지 말아라,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우리 초자아,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원초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공격욕과 성욕이 이드, 원초아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욕망, 그렇죠? 어떤 욕구, 생존하기 위한, 또 번식하기 위한 아주 생명학적인 욕구들도 있죠. 먹어야 되고, 관계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또 뭐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존재를 위한 에너지들이 그 이드, 원초화에 있는 거죠. 이렇게 프로이드가 말한 자아, 사회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자아는 초자아와 원초화의 투쟁을 통해서, 변증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합으로 만들어진 핵심이 자아라는 거예요, 프로이드. 우리가 말한 에고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이트의 심리구조 빙산 모델을 좀 다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초자아가 건강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초자아를 잘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또 막 이 성장기에 이 초자아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의 욕구들과 그의 초자아가 정상적으로 변증법적 합이 일어나야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초자아의 불량한 초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나 혹은 자신의 이드, 원초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의 자아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정서 활동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 많이 바라보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년도죠? 2014년도인가 5년도에 수능을 만점 받은 학생이 있어요. 수능 만점 받은 학생, 공부를 아주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공부가 뭐 제일 쉬웠어요. 막 이래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막 했어요. 그래서 뭐 셀럽들이 상당히 아주 놀라운 셀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팔로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 우리가 아는 그 서울대가 아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연대의대를 입학을 해서 향후에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 의대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학생이
이게 뉴스되는 방식도 재밌는 거죠. 뉴스가 됐던 방식이 그러니까 서울의 명문 의대 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거예요. 저 옥상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칼로 막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자아가 건강하다고 하면 그 여성이 쉽게 말해서 난 너하고 뭐 이런 친교 관계를 하기가 싫어라고 말하면 이제 나는 저 친구와 이런 관계로는 유지하기 어렵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학습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해하는 관점이 뭔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게 초자에서 그의 욕망이 그의 어떤 무분별한 욕망을 그의 초자아가 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징역이 구형이 되었는데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의 형성은 그의 남아있는 인생을 상당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프로이드의 어떤 심리 구조로 한번 이해를 해본 겁니다. 반면에 융이 가지고 있는 심리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개성화와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비주에이션과 아르키타입에 대한 이해예요. 설명드렸듯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가면이에요. 가짜 자아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기라고 말하고 기도 아닌 거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의 페르소나를 사실 조금씩 위장하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협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인텔리전트하게 보여야 되고 좀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막 끓어요. 자기가 막 화가 나고 자기가 막 불안해하고 있고 하지만 밖으로 보여주는 자기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빼루존을 만들죠. 버거워지는 겁니다. 안에서는 이모션이 막 역동을 일으키는데 밖으로는 사회적인 체면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충돌하는 거죠. 내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셀프는 막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으로 억압시켜요. 그림자가 생겨나는 거죠. 섀도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그죠? 그 그림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 원형이, 아르키타입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소나와 이 원형 사이에서 그림자는 끊임없이 억압됩니다. 그죠?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자신의 저장고에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아니, 뭘 이렇게 무슨 자기 분석을 왜 합니까? 뭘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살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니, 무슨 돈이 남아돌아 무슨 상담을 해요? 그리고 자기 시간, 또 상담소까지 찾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뭐 상담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담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 꼭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상담을 왜 하는가? 우리가 왜 평상시에는 우리들의 에고가 큰 문제를 당하지 않는 시점에는 상담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리고 굳이 내 무의식에 있는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됩니까?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트라우마들을 만나게 돼요.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그럴 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무의식에 참고 있었던 억압되어 있는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그때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얻어맞을 때가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막 꼬여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게 억압되어 있었던 수많은 해결되지 않았던 심리적인 문제들이 그때 쳐 올라오는 거죠.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과 자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 보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 괜찮은가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문제를 사실 자기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 상황이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는 더욱더 자기 돌봄과 자기 성찰, 또 자기 분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이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정은 상당히 좋아요.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낸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결정이었다고 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핵 개인으로 나가죠. 핵 개인으로. 이제는 예전에 큰 게 좋은 거였어요. 큰 조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선하고 많은 이익을 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핵 개인의 시대로 가요. 한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운영하는 수많은 뭐 AI 에이전트라든지 수많은 도움들을 받아서 이제 개인이 무언가를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우리를 서브해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시의 적절한 주제예요. 그 돌봄을 위한 전제는 뭔가? 자기 분석입니다. 자기 셀프 아날리즈를 해야 돼요. 자기를 분석하지 않고는 자기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분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자기를 분석해. 왜냐하면 여러분들 남들이 분석할 때는 위장이 많아요. 아까 막 페르소나가. 검사지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검사지는 자기가 솔직하게 말할 때 그 검사지는 유효해요. 분노의 문제, 우울의 문제, 불안의 문제들을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검사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검사를 했을 때에 내담자가 그 답을 체크하는 사람이 솔직해야 그 내용이 유효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또 어때요? 그 솔직하게 체크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은 이 나온 답들이 유효하지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불안값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불안값이 막 높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불안 검사를 했는데 검사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답 얘기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자, 프로이드와 융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건 아까 우리가 과정적 얘기 다 드린 겁니다. 프로이드의 수포에고와 이드, 원초아가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에고는 어디? 무의식과 다투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다투고 있는 거죠.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모델에서는. 그러나 융의 모델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실제와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 원형, 무의식이죠. 페르소나는 의식입니다.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통제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통제하는 거죠. 의식이에요. 그러나 아니마 아니모스는 원형이에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잘 찾지를 못해요. 이 페르소나와 원형의 뭐예요? 대립.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아까 이야기했던 인디비주에이션. 깨지지 않는 자기를 찾아나가요. 그림자가 셀프, 자기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만들어냅니까? 통합을 만들어내요. 곧 프로이드는 갈등, 컨플릭트를 만들지만 융은 못 만들어낸다? 인터그레이션. 통합을 만들어낸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프로이드와 융을 어떻게 해보자? 연결해서 사유해야 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갈등에서 통합으로. 프로이드의 갈등 중심 모델은 원초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융의 통합 중심 모델로 개성화 과정으로 치유적인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 페르소나와 초자를 연결하고 그림자와 원초와 또 자기의 전체성 등 두 이론 간의 구조적 병렬성을 제시해야 된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또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프로이드의 과거 중심의 프로이드의 이야기들을 현재 중심의 융적 통합을 해야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들의 핵심입니다. 결국 제가 제시하는 거는 메타큐라고 하는 우리 자기 분석의 도구들을 개발해 본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셀프 아널리즈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이게 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 잘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나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얼굴이 보이지 않고 지금 한 10분 정도 얼굴이 보이시는데 예, 일단 잘 같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나 또 드리려고 해요. 그래? 중요한 것은 이제 분석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도구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화면이 좀 바뀌었죠? 분석 핵심 뭐냐면은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인사이트. 인사이트는 정신분석학 용어죠.
in이라고 하는 말은 안이라고 하는 말, 사이트, 안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인사이트라고 하는 말은. 정신분석학 용어죠. 우리가 말한 아까 프로이트의 이야기나 융의 이야기가 다 인사이트 하는 거죠. 어디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에 뭘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초자 안에, 그 사람의 이드, 원초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뭐가 움직여서 저 사람이 저런 식의 어떤 현재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거지? 또 융이 이야기한 분석 심리학에서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저 사람의 행동은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분석해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정신분석학, 분석심리학,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 마인드 인사이트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잡은 슬로건은 너 자신을 알하라라고 하는 슬로건이에요. 알이라고 하는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이드의 이야기와 융의 이야기를 합쳐서 구체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도구를 만든 겁니다. 자기 분석. 왜냐하면은 왜 이런 분석 도구가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할 때 좋은 의사를 만나더라도 10분 이상을 넘겨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뭐 30분 정도 면담해주는 계십니다. 그죠? 그러나 이후에 진행되는 건 뭐예요? 약물 치료예요.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약을 타러 갔을 때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치 약을 타오거나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병세에 대한 또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또 상담 선생님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우리가 회기별로 뭐 10회기, 15회기 혹은 또 이제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적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의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어딘가를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주차를 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온다는 게 여간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내가 나를 좀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한번 찾아보자. 거기에 이제 이야기했던 자신을 아까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끌어왔던 거예요? 프로이드의 과거 지향적인, 그죠? 과거를 분석하는 과거의 트라우마들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과거의 사건들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과거를 가서 바꾸고 올 수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가서 지우고 올 수 있어요? 다 같이 가서 뭐 지우개를 막 깨끗하게 지우고 보거나 딜리트 키를 누를 수 있습니까? 리셋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죠? 과거의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가다모가 얘기를 하죠. 그죠?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질적 연구할 때 이제 가다모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야기를 그 서사를 새롭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크리에이트 하는 거죠.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거죠. 왜? 현재의 그 과거가 나한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불운이에요. 아주 괴로운 문제예요.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의 이해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의 그 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리크리에이트 해야 되는 겁니다.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제가 설명하고 있을까요? 와닿으실까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리프레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리볼루션. 자기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고 싶어 해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래요.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걸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레볼루션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 레볼루션이 뭘 만듭니까? 새로운 스타트, 리스타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잡은 변화의 슬로건이 너 자신을 알하라라고 하는 슬로건 6개의 박스를 좀 만들어 본 겁니다. 레볼루션. 누구를? 자신을 레볼루션 하자. 이야기한 마인드 인사이트는 뭡니까? 나의 불안과 우울, 분노를 검사하는 거예요. 왜 세 가지? 왜 세 가지죠? 이 이야기하는 핵심 감정이죠. 가장 내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감정이 불안과 우울과 분노예요. 그죠? anxiety, depression, 그죠? 또 anger. 이것들의 수치들을 검사한 여러 가지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검사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모션의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된다. 스캐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만큼 불안한지, 혹은 우울하진 않은지, 내가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한 가지, 여기에, 이거 고전심리학에서는 주된 주제가 불안과 우울과 분노를 다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첨가된 인간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지표들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디지털 의존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디펜던트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존도보다는 디지털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아딕션. 또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혹은 공황장애. 스트레스. 사실 공황장애나 스트레스라는 말 이전에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디지털 중독이라든지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 혹은 또 공황장애,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와 수많은 다른 타자들과 관계를 맺어요. 이런 말은 사르트르라고 하는 문호가 이런 말이에요. 상처는 타인의 흔적이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는 타인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관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와 교류하죠. 교류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건 타인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이미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게 아주 좀 잔인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타인과 교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인과 교류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가 생겨나고 우리 안에는 뭔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정존할 수 있는 내가 얼마만큼의 지금 어떤 불안과 우울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어떤 척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질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또 우리가 그 상태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양적 연구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인드 리포트를 만들어내요. 이제 이 분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여지길 바라는데 이렇게 아까 말한 핵심적인 감정과 나의 성격, 페르소나, 그리고 또 나의 다중 역량에 대한 것, 또 나의 어떤 관계, 지금 이야기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 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것들이 뭘 찾아 나가냐면 균형을 찾아 나가요. 균형. 사이클로지컬 밸런스. 심리적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목표는 심리적 균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셀프 아나리즈라고 하는 그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앞에 있었던 마인드 인사이트를 통해서 안에 있는 내면을 프로이드와 융의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리포트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좀 자세히 볼까요? 이건 뭐 비용 같은 건 보이지 않으면 좋겠고요. 나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되고 종합 보고서의 기능을 한다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성격이나 다중 역량에 대한 리포트가 그래프가 인포그래픽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획득하는 겁니다. 왜?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자기 변화의 기본값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가령 있잖아요. 제가 상담하잖아요.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담자는 100% 어떻게 반응하냐? 100% 아니어도. 저 화 안 났는데요? 지금 화가 나셨거든요? 화 안 났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대한 상담자가 그 자신의 감정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면은 그 내담자 같은 경우는 바로 발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감정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잖아요? 검사에서 불안값을 검사를 했어요. 분노하는 게이지를 검사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지금 검사하신 것 안에서 분노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제가요 엊그제 남편하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남편하고 제가 세계관이 달라요. 이러면서 자신의 무엇을 분노를 받아들여요. 수용합니다. 이런 지표들을 검사지를 주는 이유는 내담자에게 시료를 주기도 하지만 내담자가 메타인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불안과 우울, 분노에 대한 것, 또 디지털 의존도와 번아웃, 또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을 우리를 아프게 하는 다양한 증상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로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들을 발견해 나가요. 한번 이 리포트 샘플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일까요?
보이십니까? 샘플의 종이를 보면 이렇게 홍길동님의 마인드 인사이트 결과 불안 검사의 값들이 출력이 돼요. 보이시고 있나요? 네,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고 있군요. 우울 검사한 우울 값이 나와요. 또 분노하는 분노가 100점 만점으로, 왜냐면 알아보기 쉽게 100번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또 디지털 의존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과 분석 점수들을 드려요. 융합 역량,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의 융합 역량에 대한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역량이 좀 이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가, 또 에너지 유형, MBTI를 조금 더 한국적으로 개량한 겁니다. 또 애니어그램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개량한 힘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트랜잭션 에너지, 교류 분석의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그래프로 표현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메타Q의 점수들이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종합 리포트들을 만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들을 이 페이퍼가 한 40페이지가량 이 사람의 개인적인 여러 문제들과 단기적인 해결 방법들을 제시해줘요.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기 분석이 바로 무엇을 만나야 되는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이야기들을 나눠갈 수 있는 좋은 상담 선생님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 제가 지금 제시했지만 뭐 학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다 풀 수는 없지만 메타Q라고 하는 개념, 융합 역량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정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IQ, EQ 그 너머에 우리 메타Q라고 하는 개념을 정돈한 겁니다. 메타Q의 정도는 우리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때 사용하는 지능, 우리의 행동과 삶을 광범위하고 풍부한 의미의 맥락에 자림할 수 있게 하는 지능, 일련의 행동이나 자기 경로가 다른 것보다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메타Q, 융합 역량 지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테라피 과정을 진행을 해요.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라버에서 테라페이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자연 안에 머무르면서 내면의 자기에 집중하는 여러 가지 수련과 활동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소울스테이라든지 리트리트, 피정이라고 하죠. 이 리트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는 후퇴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후퇴하다.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뒤로 좀 물러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테라피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을 해요. 같이 이것들은 이제 사실 옆에 있는 비용들은 보지 마시고요. 볼 필요 없고요. 걷기 명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걷기 명상을 하는 곳은 춘천에 있는 물레길, 봄레길이라고 하는 길들이 있는데 한 30km 가량이 넘는 이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도 이제 우리 조합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었는데 어제는 또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말했던 것은 인간에게 걷는다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본래의 나를 찾아나가는 가장 훌륭한 운동입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인천교육청하고 걷는 거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읽고 쓰라고 하나요? 그죠? 읽고 걷고 뭐 쓰다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걷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 걷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메디테이션, 명상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걷기 명상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보이실까요?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한 길 가운데서 펼쳐지는 거. 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던져줘요.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상담사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한 뭐 3시간, 4시간 걸을 때에 어떠한 테마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던져준다는 거예요. 지금 프랙티컬한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들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합니다. 자꾸 이제 비용들이 자꾸 뜨는데 명상과 관상, 메디테이션 혹은 또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 컨템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피해 마음을 모으다 피세정념이라고 합니다. 피정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은 세상을 피해서 정념, 마음을 모은다. 세상은 온통 전쟁터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작고 고요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프랙티컬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융이 그런 말 하죠. 카운셀링, 현대적 카운셀링의 상당히 고도의 장치가 가톨릭 교회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카운셀링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들을 태어나서 기어나는 데서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걷고 자신의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핵심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료의 핵심은 억압되어 있는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 치료하잖아요. 미술 치료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자신에게 억압되어 있었던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또 생각을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하는 거 밖으로 익스프레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면의 평정을 찾아 나가는 거죠. 미술 치료라고 하는 거죠. 미술 치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림을 통해서 어떤 명화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내러티브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게 한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내면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쓰는 겁니까? 문화적인 도구를 쓰는 거예요. 미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 저널 테라피도 저널 테라피, 쓰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고 하는 측면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잡은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 선생님들 좀 잘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지금 어떻게 그 이론들을 프랙티컬하게 우리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예시를 좀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좀 적어봤는데, 휴선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작은 집을 하나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휴라고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나무 목자에 지금 뭐 사람이 기대어 있죠? 쉰다고 하는 말은 나무에 사람이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또 선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산이라고 하는 거, 산자의 옆에 인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산에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정자는 뭐예요? 고요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휴선정이라고 한 이름을 정해놓은 이유는 나무에 기대어, 산에 기대어 고요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다. 자기를 돌보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선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신선. 또 우리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지금? 좀 고요하게 머물고 쉬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돌봄을 위한 전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초반에 짧은 시간에 좀 자기를 분석하는 셀프 아날리즈를 전개했고, 그죠? 셀프 스스로를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자신을 테라피,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아주 프랙티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적어둔 글인데, 산을 바라보면서 산멍, 불을 바라보면서 불멍, 물을 바라보면서 물멍, 불을 바라보면서 불멍,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비멍. 이 멍하게 있다라는 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린 좀 멍해져야 됩니다. 너무 스마트해지면은 이 가는 속도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스키조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좀 전개하고자 하는 어떻게 무브먼트일 수도 있겠는데 좀 멍하게 좀 살아보자. 멍청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멍하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돌봄과 내면의 치유를 위한 중요한 핵심은 좀 우리가 멍하게 머물면서 내 마음의 길을 찾아나가자.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프로이트와 융의 이야기를 전제로 상담자들이 그 내담자들을 말하게 하는 또 표현하게 만드는 그 내러티브가 치료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내러티브 그 자체가 하나의 치료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끊임없이
말하게 하는 것, 자신의 내면을 열게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상당히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마음 치료의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저는. 그죠? 60분 동안 제가 이야기를 전개하기로 했는데 60분 동안 전개를 뒤에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아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여기서 이 정도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마 제 강의에서 다 전개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 및 완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마지막에 융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 안에 있는 결국 자기와의 만남으로 나가는 것.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가짜 나가 해체되고 가짜 나가 무력해진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나간다? 초월적인 자기 경험과 자아 통합으로 나간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것 한 가지만 정도를 할게요. 융이 지향했던 것은 self actualization이에요. 자기 실현입니다. 그죠? 칼 구스타프 융의 지향점은 자기 실현, self actualization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초월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4세대 심리학 얘기를 들었었죠? 켄 윌버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지점은 뭐였냐면 트랜스 퍼스널리티 사이콜로지예요. 그죠? 초월 심리학이라고 말하는 초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초월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주의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초월은 절대로 저기 어딘가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월한다면은 저 사람은 이제 저 문제에서 벗어나 있어. 저 문제에서 떠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의 핵심이 뭐냐면은 초월은 본질로 핵심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트라셴던트라고 하는 말. 우리가 트랜스 퍼스널리티 할 때 트랜스라고 하는 말은 트라셴던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초월을 한다는 것은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그 문제의 핵심과 중심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반도체 문제에선 초월했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반도체 문제를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저 사람 반도체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라는 얘기죠. 저 사람은 심리학을 초월했어 라고 하는 말은 심리학을 안 다룬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심리학의 문제에서는 아주 핵심에 가 있는 사람이야. 본질적인 문제에 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를 실현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 그 이상의 경험들은 초월적 경험과 자기 자아 통합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돈한 글은 제가 정돈한 개념은 메타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메타 형성이라고 하는. 그럼 DBPR에 가시면은 메타 형성 치시면 제 논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표한 논문인데 가톨릭 대학교 인간학 연구소에서 제가 논문을 지난 6월 달에 제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메타 형성에 대한 개념들 정돈해서 쓰기 여러분 DBPR라든지 사이트 가셔가지고 지성용 혹은 메타 형성 치시면은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지금 제가 결론부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 몇 가지가 더 첨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메타큐에 대한 지표는 여러분들 참고하는 마인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 주소 여기 있죠. 찾아가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더 상세한 내용들과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면 되겠죠? 이거는 내용을 제가 이제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분석과 분석 심리학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우리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것들, 네, 질문해 주세요. 교수님한테. 질문이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지금 오늘 강연한 내용 안에서는 성실하게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네네.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아까 마인드 인사이트를 설명해 주시면서, 네. 병원에 가서도, 진료 시간이 짧고,
또 그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상담비가 인제 비싼 사람들에게 그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스스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도구도 역시 상담자를 통해서 해석을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쪼끔 거기서 제가 좀 퀘스천이 네 아, 그렇군요.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요걸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선생님 질문 이 취지는 지금 신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셀프 아날리시스를 위한 도구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가령 이제 이 리포트를 저희가 개인에게 줍니다. 한눈에 보기 이걸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51점에서 100점 사이는 심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 본인이 이제 이런 문제를 느끼는 거죠. 그죠? 또 여기 보면은 우울 검사에서는 정상적인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분노 검사에서는 심한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문제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일단 해 놓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가령 '아 나는 지금 불안과 분노와 번아웃증 혹은 어떤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바라볼 수가 있게 일단 검사지가 표현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지금 써 있죠. 불안 검사의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76점은 이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당신은 심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이나 고통, 공포, 스트레스 상황 내에서 누구나 일정한 정도의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 불안을 우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의 이야기 여기 지금 해주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 원래 불호 처리한 것은 이제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인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검사지에는 바로 뒤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 지침 뒤에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두기, 화가 난 사람한테 폭발적인 순간에 긴급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심리적으로 시간을 벌어보세요라고 하는 이런 커멘트를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커멘트 주는 거죠. 그리고 뭘 열어놓냐면은 만약에 당신께서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주고 당신에게 장기적인 치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섞어놓은 거죠. 이게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지만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자신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상담사가 개입할 수 있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됐을까요? 음 네. 근데 우리가 인제 뭐 우울에 있거나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지적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과지를 자기가 보면서 '내가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거기서 지시해 준 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사실은 저는 상담사로서 '그게 가능할까?' 이제 보통 우리가 우울 환자들 보면 평소에 자기 갖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많이 약화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우선 글씨를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걸 하는 제가 만난 사람들은 힘들어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를 스스로 분석하고 음. 스스로 해결하고 그게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선생님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프로이드가 갖고 있는 것은 분석에 힘을 방점을 찍고요. 융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방점을 찍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좀 변화시키거나 성숙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대상이 가령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심각한 우울이라든지 심각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분들 또 말 그대로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인적인 발달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 분들의 숫자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대상에선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자기를 개발하거나 자신을 조금 더 이런 변화하는 급변하는 세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떤 상처들을 치유하고
좀 더 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마인드 인사이트에 우리가 제시한 페르소나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보면은 이 처음에 이 사이트에 이 페르소나를 지금 보이실까요? 지금 공유가 됐나요? 네, 보면 이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이 페르소나들을 그래서 저희가 설명해 놓은 게 자세히 보시면은 뭐 여기 있는 페르소나 권지혜라고 하는 사람은 20대 중후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권지혜 씨는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틈틈이 자기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데 아니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분이냐면은 50대 정영식 씨라고 하는 페르소나는 한눈 팔자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먹고 살기 바빴던 30년 어느새 청년이 부러운 정영식 씨 같은 분야에서 30년쯤 경력을 쌓고 보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하나뿐인 사람이 됐고 그나마 또 밥벌이로 삼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이런 은퇴를 앞둔 사람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가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물음을 갖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바빴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우울의 전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분들 계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여기 지금 우리가 전형적인 6명의 페르소나들을 정돈해 봤는데 지금 사례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여기 있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상담 사례들의 사례를 저희가 여기 정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셔요. 이런 분들이 참가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상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인지에 장애가 있거나 글씨를 읽기도 어렵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프로그래머한테는 우리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것을 인지하고 그 문제의 지점이나 해결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가이드, 안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세팅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런 네, 문제가 있을 교수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일반 시민이라고 하시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네, 질문을 이 대상관계 이론을 활용하거나 심리극으로 심리 불안 정서 안정 치료로 활용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직접 질문이 가능하실까요? 일반 시민이? 음. 네, 질문 저기 던지시죠. 대상관계 얘기하신다면은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네, 질문하시죠. 어, 일반 지금 시민분이 질문하셔요. 얼굴 아, 보이시면 질문 좋겠어요. 됩니까? 네네, 네, 질문하세요. 아니, 보면, 요즘에 그 강의는 잘 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약간 요즘에 대상관계 이론이나 뭐 심리극이라고 역할극을 활용해가지고 보면 그 심리치료나 정서불안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대상자들을 이제 그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제 심리학을 활용해서도 혹시 치료가 가능할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이죠. 제가 궁금하다는 건.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핵심이 그러니까 사이코 드라마라든지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령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나 또 드라마를 통한 치료라든지 이러한 뭐 가령 역할극이라든지 롤플레잉 같은 것들도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자신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이제 사이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가령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을 서로 스위칭을 해요. 그럼 엄마와 딸이 갈등을 해요. 그럼 엄마가 딸이 되고 딸이 엄마가 돼서 서로의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다르게 변경시켜 놓고 대화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령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러한 문화적인 도구라고 하죠. 인문학적 도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억압되어 있는 내면의 정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밖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경우에 많이 그러니까 사이코 드라마를 많이 이제 치료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요즘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그런 특보에 보면은 그런 사이코 드라마의 치료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펄스 비리자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이제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치료 도구가 되고 있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대승관계 이론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트랜잭션 애널리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이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메타Q의 지표에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을 자꾸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아르케타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형에 대한 것들을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PAC 구도를 말하죠. Parents, Adult, Child 얘기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 Parents가 크리티컬한 페어런츠도 있고요. 상당히 또 뉴트럴한 양육적인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표현되는 양식들은 또 가령 아주 이것을 수용한 아답티드 차일드도 있고 또 아주 프리 차일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형 안에는 우리가 원형을 분석할 때에 사실은 이 트랜잭션 에너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다이어그램 저희가 갖고 옵니다. 그래서 원형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사실 TA예요, 저희. 그래서 이 아르케타입에 있는 그 원지를 분석할 때 이 TA 지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석에 좋은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상당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자의 의도가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참 소리가 정확히 들어서 확인되진 않겠지만 대상관계 이론에서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런 지금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던져봤어요. 설명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어, 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또 흥미로운 강의와 또 답변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 강의 함께 해주셔서 많은 내용을 또 같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같이 네.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하여간 이 공부하신 여정과 자기를 발견해 나가신 여정에서 힘을 내시고요. 또 꾸준하고 지난한 길들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한 자기 내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영성심리분석 상담학회의 많은 회원들이 또 함께하고 계세요. 제주도에서도 막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제주도 김효은 선생님 계시고 보니까 우리 학회에 있는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반갑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들도 또 많이 보이십니다. 너무 반갑고 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진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돌봄이라고 하는 주제에 정말로 좋은 주제를 선택하셨다. 21세기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쩌면 자기돌봄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들의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정화정 교수님의 역할극과 자기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시민 특강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석하셔서 또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